한 줄기 붉은 댕기가 바꾼 운명이 있었습니다. 망나니 도련님에서 백성을 살리는 사또가 되기까지 오늘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문이 높을수록 집안 근심은 더 깊어지는 법이라고 하였지요. 한양 근교 좌참찬을 지낸 윤대감의 저택에서는 오늘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문 앞 너른 마당에서 아이들이 패를 갈라 싸우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가 바로 윤서량이었지요. 이놈들아, 약한 놈을 여럿이서 때리는 게 어디 사나이 할 짓이냐. 서량의 기골은 20살 나이에도 장대하여 그가 한번 소리치면 아이들이 쫄딱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윤대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서량아, 또 싸움을 했구나. 윤대감이 마당으로 나서며 꾸짖었으나 서량은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섰지요. 아버님, 저보다 어린아이가 떼거리한테 둘러싸여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런 의협심이야 좋지만 매일같이 난장을 피우면 집안 체면이 말이 되느냐? 하지만 서량은 듣는 둥 마는 둥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글 공부는 하기 싫고 하루 종일 무예만 익히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며 윤대감은 한숨만 깊어졌지요. 그날 밤 윤대감은 서재에서 촛불을 켜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좌참찬까지 지낸 명문가의 외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란다면 훗날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청운산의 만송선사였습니다. 그렇지, 만송선사라면. 다음날 새벽 윤대감은 서량을 불렀습니다. 서량아, 내가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청운산에 가보겠느냐? 청운산이요? 거기 무슨 무술고수라도 계십니까? 무술보다 더 큰 힘을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신다. 서량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더 큰 힘이라니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요. 그리하여 아버지를 따라 청운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청운산은 한양에서 하루길이나 되는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서량은 점점 불안해졌지요.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산길,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하게 굳은 표정. 아버님,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곧 알게 된다. 드디어 산중턱 조그만 암자가 보였습니다. 만송암이라는 현판이 걸린 소담한 절이었지요. 그 앞에는 한 노승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만송선사님 왔습니다. 오셨구려, 윤대감. 이 아이가 서량이군요. 만송선사는 서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널찍한 것이 기질만 다잡으면 쓸만한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선사님, 이놈을 부탁드립니다. 7년, 아니 10년이라도 좋으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7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약조가 있소이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를 맡기시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일체 간섭을 하지 마시오. 편지도 문안도 그 어떤 소식도 주고받지 마시오. 그래야 이 아이가 진짜로 변할 수 있소이다. 윤대감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량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깐 구경만 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서량아, 내가 진짜 강한 사나이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공부해야 한다. 만송선사님은 무술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싫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하지만 윤대감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등을 떠밀며 만송선사에게 맡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지요. 아버님, 아버님. 서량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버지의 뒷모습은 산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제야 서량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지요. 도망가려는 자의 발걸음은 왜 항상 어둠 속에서 헛디디게 되는 걸까요? 이놈, 가만히 있어라. 서량은 그날 밤 암자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만송선사가 잠든 틈을 타서 짐을 싸들고 슬금슬금 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산중의 밤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온갖 벌레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만 숲속에서 들려왔지요. 서량은 한양에서 자란 도련님이라 이런 깊은 산중의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바스락바스락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올빼미 우는 소리에는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낮에 올라올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왔는데 밤중에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수풀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량은 혼비백산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끄르륵, 끄르륵. 무슨 짐승인지는 몰라도 분명 사람을 해칠 만큼 큰 놈인 것 같았습니다. 서량은 온몸이 덜덜 떨렸지요. 한양에서 아이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 용맹했는데 진짜 위험 앞에서는 이렇게 겁이 났습니다. 결국 서량은 울면서 제자리를 맴돌다가 새벽녘이야 겨우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송선사는 이미 마당에서 차를 끓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몸을 녹이거라. 선사님, 저는 도망가려다 길을 잃었구나. 처음 산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다. 산은 마음이 어지러운 자를 받아주지 않는 법이니까. 서량은 부끄러웠습니다. 만성선사가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차를 내주며 달래주니 더욱 죄스러웠지요. 선사님, 저는 정말 여기 있기 싫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럼 너는 집에서 뭘 할 것이냐? 그냥 친구들과 놀고 무예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되겠느냐? 서량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서량아, 내가 어젯밤에 무서워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이었다.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니 모든 것이 두려워 보인 것이지. 만송선사의 말에 서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힘을 내게 가르쳐 주고 싶구나. 그런 힘이 정말 있나요? 있고 말고.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힘은 아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서량은 처음으로 만송선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정말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런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선사님, 그럼 저를 가르쳐 주세요. 좋다. 하지만 내 가르침은 엄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7년은 채워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량의 긴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혹했지요. 이 문장을 읽어보거라. 만송선사가 서량에게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천지현황이라고 쓰인 첫 구절이었지요. 천지현황,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 틀렸다. 탁! 서량의 손등에 죽비가 내려앉았습니다. 아파서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지요. 하늘은 깊고 현묘하며 땅은 두터우니 만물을 기른다는 뜻이다. 다시 읽어보거라. 천지현황, 하늘은 깊고 현묘하며. 탁! 너는 글자만 읽고 있다.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있어. 서량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선사님,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 뭔가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거라. 그리고 땅을 밟아보거라. 천지가 무엇인지 몸으로 느낀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안다. 서량은 암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발 아래 땅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 이런 게 하늘과 땅이구나. 다시 들어가서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천지연왕, 하늘은 깊고 현묘하여 모든 것을 품고 있고 땅은 두터워서 만물을 키워내는구나. 만송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야 조금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구나. 글이란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량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매일 새벽에는 물을 길어 나르고 낮에는 밭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글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한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했으니까요. 선사님, 저는 무예를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자빌만 시키세요? 탁! 자빌이라고? 물을 깃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밭을 갈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빌이냐? 하지만 저는 도련님인데. 탁! 탁! 이번에는 죽비가 2번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여기서는 그런 신분 따지지 않는다.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다면 그 물과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서량은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점점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몸을 쓰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글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사님, 신기해요. 몸이 피곤하면 공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네요. 몸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는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 그렇게 1달, 2달이 지나면서 서량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같이 성급하게 화를 내지도 않고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날 서량은 만송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님, 정말로 7년 동안 집에 갈 수 없나요? 왜? 집이 그립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만송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썼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내 아버지는 잘 계실 것이다. 오히려 너를 걱정하며 매일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럼 편지라도. 안 된다. 7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다. 중간중간 옛 인연에 매달리면 변화할 수 없다. 서량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만송선사의 말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듬해 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송선사가 행각을 떠나자고 한 것이지요. 행각이요? 산에만 있으면 책 속의 세상만 알게 된다. 진짜 세상이 어떤지도 알아야 진짜 공부가 된다. 서량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니. 그런데 그 행각길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청운산에서 하루길 떨어진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선사님, 여기서 하룻밤 쉬어 가실 겁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유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만송선사의 말에 서량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집들을 보니 떠돌이 백성들이 모여 산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분위기가 밝고 활기찼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소녀가 서량의 눈에 들어왔지요. 나이는 서량과 비슷해 보였는데 맑은 눈망울과 환한 웃음이 마치 봄꽃 같았습니다. 스님이시네요. 그리고 이 오라버니는 누구세요? 소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메고 있었는데 그 댕기가 석양빛에 반짝여서 더욱 예뻐 보였지요. 나는 만송이라는 중이고 이 아이는 내 제자 서량이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초애라고 해요. 이 마을에 놀러 오신 거예요? 잠시 행각길에 들렀을 뿐이다.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느냐? 물론이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요. 마을 어른들께 말씀드릴게요. 초에는 바람처럼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스승과 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마을에서 하룻밤 편히 쉬어가세요. 고맙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유민들이었지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온 마음으로 대접했지요. 서량은 이런 따뜻함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서량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초이가 다가왔어요. 서량 오라버니, 우리 마을이 어때요?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저희는 모두 떠돌이에요.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헤매다가 이 마을에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더 아껴주는 것 같아요. 떠돌이라니 왜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관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서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한양의 대저택에서 편안히 지냈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마을에 와서 모두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이 정말 좋아요. 초애의 밝은 웃음에 서량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초애야, 저기 능금나무가 있네요. 네, 봄에는 꽃이 정말 예뻐요. 지금은 가을이라 열매가 열렸어요. 하나 따서 드실래요? 초애가 나무에 올라가 능금을 땄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나무의 정령 같아서 서량은 넋을 잃고 바라봤지요. 자, 드세요. 고마워요. 서량이 능금을 받아 먹는데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맛보다도 초애의 환한 웃음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서량 오라버니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지금은 청운산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와, 한양이요? 정말 큰 곳이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기회가 되면 언젠가 가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능금나무 아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량은 한양과 청운산에서의 생활을 들려주고 초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꿈을 들려줬지요. 저는 우리 마을이 정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정말요? 서량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초의 순수한 믿음에 서량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커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다음날 아침에 깨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라. 새벽부터 마을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권영감이라는 고을 수령이었지요.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허가도 없이 터를 잡고 살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현감님, 저희는 아직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 세패를 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당장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모두 이곳을 떠나라. 권영감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량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현감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정착한 것인데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관의 일에 끼어들어. 권영감이 서량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만송선사가 나섰지요. 나는 청운산의 만송이라는 중입니다. 현감께서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송선사의 위험 있는 모습에 권영감도 잠시 기가 죽었습니다. 청운산의 만송선사는 조정에서도 인정하는 고승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마을을 모두 해산시키겠다. 권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 관리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모두의 얼굴은 어두웠지요. 선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달이라도 더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서량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초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서량아, 우리는 떠나야 한다. 선사님,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지금 너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먼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만송선사의 말이 옳다는 걸 서량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떠나기 전 초애가 서량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량 오라버니, 이거 가져가세요. 초애가 머리에서 붉은 댕기를 풀어 서량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는 건데 오라버니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를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초애야, 저희가 어디로 가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서량은 붉은 댕기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애의 손을 살짝 잡았지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초애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만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서량과 만송선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량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초애가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바라봤지요. 청운산으로 돌아가는 길, 서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품은 붉은 댕기가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1막 마무리 클리프행어. 하지만 서량이 모르는 사이 그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마을에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과연 초애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서량이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다음해 봄 만송선사는 다시 행각을 나서자고 했습니다. 서량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혹시 그 마을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선사님, 혹시 작년에 갔던 그 마을에도 그럴 생각이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구나. 서량은 기뻤습니다. 초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밤새 설레는 마음으로 지새웠지요. 붉은 댕기를 꺼내서 바라보며 초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고 자랑해야겠어.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초애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야지. 하루 종일 걸어서 그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였는데. 집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짝들이 바람에 덜커덩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선사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서량은 마을을 이곳저곳 뛰어다녔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해와 함께 앉았던 능금나무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아래는 쓸쓸하기만 했지요. 아무래도 권영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구나. 만송선사가 한 집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부서진 그릇들과 흩어진 집들만 있었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사님,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초에는 괜찮을까요? 서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에의 환한 웃음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을 뒤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지만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서량들을 본 것이지요. 스님, 이 마을 사람들을 찾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 참 안 됐어요. 현감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보름 만에 관리들을 보내서 다 쫓아냈어요.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졌지요. 서량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초해와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남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량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초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서량은 홀로 능금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붉은 댕기를 꺼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선사님, 제가 더 빨리 큰 사람이 됐다면, 제가 더 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만송선사가 서량 옆에 앉았습니다. 서량아,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겠지.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없으니까. 서량이 고개를 들어 만송선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사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요. 선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주먹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 지혜의 힘을 말이다. 지혜의 힘이요? 그렇다. 권영감 같은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백성들을 도우고 싶다면 공부를 해서 벼슬을 얻어야 한다. 서량은 선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벼슬, 지금까지는 공부가 지겨워서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선사님, 벼슬을 얻으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벼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벼슬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권영감처럼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백성을 구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 저는 백성을 구하는 도구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한다. 힘없는 의부는 울림일 뿐이다. 글로 길을 열고 관직의 칼로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날 밤 서량은 붉은 댕기를 가슴에 품고 맹세했습니다. 초해야, 내가 꼭 큰 사람이 될게. 그래서 너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게 만들 거야. 꼭 다시 만나자. 청운산으로 돌아온 서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같이 공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 종일 책을 놓지 않았지요. 천지연왕, 하늘과 땅이 깊고 두터운 것처럼 임금의 덕도 깊고 두터워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제 서량은 글자 하나하나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모든 공부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밤에는 촛불을 켜고 새벽까지 공부했고 낮에는 몸을 단련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오랫동안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성선사도 서량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이야.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량은 이제 학문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서량아, 이제 너를 세상에 내보낼 때가 되었다. 7년의 약속이 지난 어느 봄날, 만성선사가 서량에게 말했습니다. 서량은 이제 27이 되어 있었고, 키도 더 크고 어깨도 더 넓어져서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선사님, 정말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 내가 배운 것을 이제 세상에서 써야 한다. 산속에서만 공부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서량은 아쉬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산을 떠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선사님, 저는 과거를 봐야 하는데 벌써 준비해 두었다. 올해 가을에 과거 시험이 있으니 그때까지 한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거라. 한양으로 내려가는 길, 서량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알아보실까? 많이 달라졌는데 윤대감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대문지기가 서량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시는지? 저는 서량입니다. 이 집 아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대문지기의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윤대감도 뛰어나왔지요. 서량아, 정말 서량이냐? 아버님, 7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서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건방진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고 의젓하고 품이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량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아버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다. 너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의젓해질 줄이야. 그 후 몇 달 동안 서량은 과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미 청운산에서 충분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맞는 글쓰기를 연마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서량은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문제를 보니 민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서량의 마음에 초해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글이 물 흐르듯 써졌지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롭다.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며 백성의 배고픔과 추위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관리는 백성의 종이요, 백성은 관리의 주인이라. 시험이 끝난 후 서량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량은 장원 급제했습니다. 윤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서량아, 장원 급제라니 우리 집안의 영광이구나. 아버님 고맙습니다. 만성선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있겠다. 아버지가 조정에 말해서 한양의 좋은 자리에. 아버님, 서량이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변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변방? 네. 백성들이 가장 고생하는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으면 당연히 한양의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왜 변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서량아, 변방은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곳이다. 내가 왜? 아버님, 저는 청운산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공부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양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가 공부한 의미가 없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곳은 안 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결국 서량은 북방의 작은 현의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뭄과 메뚜기떼로 황폐해진 곳이었지요. 부임하는 날, 서량은 가슴에 붉은 댕기를 품고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초해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현에 도착해 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논밭은 바짝 말라 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관아마저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현령님, 이곳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아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서량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자신이 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곳을 좋은 고을로 만들 수 있을 것이오. 부임 첫날부터 서량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고을의 문제점을 파악했지요. 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강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로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메뚜기떼 때문에 곡식이 모두 상했습니다. 먼저 물기를 내야 하겠소.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어야겠고, 서량은 백성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관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지요. 현령님, 물기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량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량은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렸어요. 현령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니 백성들도 힘이 났습니다. 현령님, 그런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저도 이 고을의 한 사람입니다. 몇 달 동안의 고생 끝에 물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었지요. 이제 비가 와도 물을 모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떼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량은 책에서 읽은 지식을 활용했어요. 오리와 닭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오리와 닭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니까요. 그리고 구황작물도 심어야 합니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을 심고 오리와 닭을 길렀더니 정말로 메뚜기떼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탐관오리들이었습니다. 현령님, 큰일 났습니다. 아전이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전당포 김씨와 돈놀이꾼 박씨가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아서 집과 땅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어요. 서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겨우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자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쌀 한 섬을 빌려주고는 두 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아가고요. 지금까지 10집이나 집을 잃었습니다. 서량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그 자들을 불러오시오. 곧 전당포 김씨와 돈놀이꾼 박씨가 관하로 왔습니다. 둘 다 살이 쪘고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꽤 많은 돈을 벌었나 보더군요. 현령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야 장사니까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법정 이자율의 3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건 위험한 장사니까 이자를 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현령님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 씨도 변명했지만
서량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다. 당장 초과 이자를 돌려주어라. 그리고 빼앗은 집과 땅도 모두 돌려주어라. 뭐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씨와 박 씨는 발끈했습니다. 현령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 고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인데, 오래 살았으면 더더욱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대신 이웃을 괴롭혔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서량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둘은 법정 처벌을 받게 되었고 빼앗았던 재산들을 모두 돌려줘야 했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와, 우리 현령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동안 속이 시원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속이 뻥 뚫린다. 하지만 서량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제 유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소. 유민을 받아들인다고요? 아전들이 놀랐습니다. 유민들은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라 관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고을에는 빈 땅이 많고 물길도 새로 냈으니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유민들에게 터전을 마련해주면 그들도 이 고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서량은 방을 내렸습니다. 유민으로서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을로 오라. 집과 땅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리라. 이 방이 각지에 전해지자 곧 유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뭄이나 홍수 또는 탐과 놀이들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지요. 서량은 유민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농기구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민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리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거든요. 현령님, 정말 저희를 속이지 않으실 거죠? 땅을 준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 아닙니까? 유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서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으면 이렇게 의심할까? 그때 서량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역시 유민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과 혼인하여 완전히 이 고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령이 유민과 혼인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령님,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혼례는 1년 후에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고을에 잘 정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혼례도 취소하겠습니다. 서량의 진정성에 감동한 유민들이 하나둘씩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현령이 자신들을 위해 그런 약속까지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황량했던 땅이 이제는 푸른 논밭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량은 조정에 보고를 올렸어요. 신이 유민과 혼인하여 이 고을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조정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서량의 치적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서량은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유민들이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현령님, 신부는 저희가 정했습니다. 현령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분이에요. 누구인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혼례날까지 기다리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침내 혼례날이 왔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했지요. 서량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빨간 비단으로 장식한 혼례 행렬이 고을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했지요. 꽃잎을 뿌리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령님, 축하합니다. 우리 고을에 이런 좋은 일이. 서량은 관아 앞에 서서 신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가마가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비단으로 덮인 가마에서 조심스럽게 누군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빨간 치마가 살짝 보이고 작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신부는 빨간 면사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격이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절하고 어른들께 절하고 부부가 서로 절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사포를 벗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량이 천천히 신부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초해, 서량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면사포 아래에는 그리워했던 초해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해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어요. 예전 그 맑은 눈망울과 환한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 있었지요. 서량 오라버니, 아니 현령님. 초해야, 정말 너냐? 정말 내가 맞냐? 서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현령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현령님,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유민 대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초해가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반년이 됩니다. 현령님이 유민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초해가 현령님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량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해가 벌써 반년이나 이 고을에 있었다니. 초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라버니가 현령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고을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시는데 제가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초해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저를 기억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오라버니는 이제 훌륭한 현령님이 되셨는데 저 같은 떠돌이를. 서량이 초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잊을 리가 있겠어? 이것 봐. 서량이 품에서 붉은 댕기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댕기였지요. 오라버니. 초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준 댕기를 1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다니. 초해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공부했고 너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벼슬을 했다.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저도 오라버니를 만나기 위해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의 재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니.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많았거든요. 초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했어요.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죠. 하지만 오라버니와의 약속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초해가 서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라버니가 꼭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되셨네요. 나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만송 선사님이 말씀하셨거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그리움의 말을 나누었지요. 초혜야, 이제 우리 함께 이 고을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네, 오라버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며 고요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고을의 첫 번째 희망의 연기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피어올랐지요. 혼례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설양과 초혜의 고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황무지였던 곳은 이제 푸른 논밭으로 변했습니다. 새로 만든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며 곡식을 빻고 있었지요. 아빠, 저 물레방아 소리 좋다. 설양과 초혜 사이에 태어난 아들 윤동이가 물레방아를 가리키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윤동이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 의젓했지요. 그래, 동아. 저 물레방아가 우리 고을 사람들의 곡식을 빻아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우와, 물레방아 고마워. 윤동이가 물레방아를 향해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웃음이 넘쳤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현령님, 올해 수확이 정말 좋습니다. 작년보다 2배는 더 많이 났어요. 농부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기를 제대로 내고 저수지를 만든 덕분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것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습니다. 설양은 언제나 한 발 앞을 내다보고 준비했습니다. 수확이 많으면 저장할 창고가 필요하고 사람이 늘면 집도 더 지어야 했거든요. 초에도 고을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요. 언니, 우리 아이가 자꾸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이 약초를 달여서 먹이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초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법도 알고 간단한 병을 고치는 법도 알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지식이었지요. 그렇게 고을이 안정되어 가자 조정에서도 설양의 치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윤현령, 임금님께서 그대의 치적을 높이 사시어 승진을 명하셨소이다. 승진이요? 그렇소. 더 큰 고을의 부사로 승진하게 되었소이다. 설양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신님, 혹시 이 고을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을까요? 무슨 소리요? 승진인데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오? 물론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 사람들을 사신은 설양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걱정 마시오. 후임자도 그대가 추천할 수 있소이다. 그대가 기른 아전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이오. 설양은 고민했습니다. 승진은 기쁘지만 이 고을을 떠나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백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날 밤 초혜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 뜻에 따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 고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초혜의 말에 설양은 결심했습니다. 승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지요. 고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현령님 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현령님 아니면 안 돼요. 제발 여기 남아주세요. 사람들의 만류에 설양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초혜가 다독여 주었어요. 여러분, 현령님이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우실 수 있게 축하해 드려야 해요. 그리고 현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결국 서량은 아전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마음 착한 이를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고을 운영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었지요. 떠나는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현령님, 건강하세요. 어디서든 좋은 일만 하세요. 동이도 건강하게 자라렴. 서량은 마차에서 내려 고을 사람들께 깊이 절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령님도 건강하세요. 마차가 고을을 떠날 때 서량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푸른 논밭과 우물우물 돌아가는 물레방아, 그리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새로운 고을로 부임한 후에도 서량의 일하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그 결과 이곳도 몇 년 만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량은 이제 도지사까지 승진했어요. 더 많은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청운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만송선사로부터였지요. 서량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될 줄 알았다.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언젠가 시간이 되면 청운산에 들러보거라. 늙은 스승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량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송선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시간을 내서 선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그러세요. 저도 선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니까요. 그해 가을, 서량과 초에는 아들 윤동이를 데리고 청운산을 찾았습니다. 만송선사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서량아, 초에도 함께 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윤동이냐? 선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늙은 몸이 뭘 그리 안녕하겠느냐만 내가 잘 되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흐뭇하더구나. 만송선사가 윤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아야,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다.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네, 할아버지.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윤동이의 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선사는 서량에게 말했습니다. 서량아,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되었구나. 큰 사람이란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선사님 덕분입니다. 선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내 안에 있던 씨앗에 물을 준 것뿐이다. 그 씨앗을 꽃 피운 것은 너 자신이다. 만송선사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량아,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한두 고을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선사님, 저에게 그런 큰 그릇이 있을까요? 있다. 분명히 있다. 내가 초애와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천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초애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사님,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사님 덕분이에요. 서량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초애야,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서량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너희 둘은 서로의 스승이었던 셈이지.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송선사는 서량 가족을 배웅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지요. 서량아,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거라.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백성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쉽다. 그 붉은 댕기를 볼 때마다 처음 마음을 기억해라. 네, 선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운산을 떠나오며 서량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자고.